281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은요. 제일 밑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뭐하고 뭘로 나누냐면 1기하고 2기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를 또 나눠요. 그래서 1기 예정신고가 있고 1기 확정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가 있고 2기 확정신고.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하세요? 4번 신고합니다. 거기 밑에 잘 나와 있어요. 28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 12달을 4등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래요. 그래서 4월 25, 7월 25, 10월 25,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 그 부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월급이 25일인 회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가세가 다 25일하고 좀 연관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부터 좀 볼게요. 281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간이과세자라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폐업하는 경우도 좀 봐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폐업하는 경우. 우리가 폐업할 수도 있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에서 중요한 거는 폐업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어요. 거기 282페이지 아래쪽에 진한 글씨로 확정신고 납부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그런 게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뭐는 좀 아셔야 되냐면 우리 법인 사업자들 있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냐면 이거는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규모가 큰 업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번 신고하는 거고 1년에. 왜냐하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4번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규모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번만 신고하면 돼요? 1년에 2번만.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더 작으니까 1년에 몇 번 신고하자? 한 번만 신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요 파트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나와요. 282페이지는 시험이 좀 어려울 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그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제도인데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283페이지부터예요. 근데 뭐 그거 안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282페이지 신고납세지 보시면 원칙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그래서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총괄납부 사업자라고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한다. 이제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장 있는데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냅니다. 뭐 잘 봐두시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왜 시험에 나오냐면은요. 솔직히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데 국가는 이게 중요해요. 사업장이 어디냐. 왜냐면 그 사업장에다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국가보다는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려면은 뭐를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신고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신고하는 위치가 사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앞에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사업장은 인천에 있고요.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업이면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면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곳들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때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게 많았냐면은 공장은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본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서울에 작게 하나 해갖고
서울 강남에다가 본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었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사 괜찮은가 봐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은근히. 왜냐면 저도 과거에 강남에서 일했었던 적이 잠깐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서울의 딴 쪽에 있었는데 저 다니던 학원이 이제 분점이 3개가 있었어요. 종로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그래갖고 강남에 가서 수업을 하래요. 한 2달 정도 가서 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강남에서 사람들이 옷 입고 돌아다니면, 당연히 옷 입고 돌아다니죠. 근데 똑같은 브랜드를 인천에서 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남에서 입고 다니는 게 더 비쌀 거야. 근데 솔직히 똑같거든요. 강남이라 그래서 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강남에서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있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죠. 근데 괜히 강남에서 일한다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참고로 저도 강남에서 일했을 때 월 60 받았어요. 그때 영업직이어갖고 영업을 하면은 올라가는데 한 건도 못했으니까 50인가 60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약간 그런 인식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여기에 갖고 싶어 하죠.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디에다 세금 낼 거냐. 근데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요, 얘네들이 비슷하잖아요. 매매업은 사고 파는 거고 임대업은 뭐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건데, 왜 매매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냐면 요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무실 있는 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살 때 주된 공간은 사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여기 어떠냐, 여기 괜찮다 막 얘기한 다음에 잠깐 물건 보러 가죠. 내가 살 집 보러 갔다가 잠깐 보고 와갖고 계약할 거냐 말 거냐 이러잖아요. 맞죠? 그래도 저도 뭐 전세 살고 있긴 하지만 전세 살 때마다 좀 아깝다라고 느끼는 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깝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수수료. 근데 왜 아깝다라고 느끼냐면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따가 손님 오면 잠깐 데리고 가갖고 잠깐 보여주고 물 잘 나오나 불 잘 켜지나 그 다음에 뭐 대충 몇 마디 하고 다시 데려가갖고 계약서 쓰래. 약간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동산을 할 때. 왜냐면 대부분 요 지역에 사야지, 얼마짜리면은 사야지를 어느 정도 정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근데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거고.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한대요. 저도 뭐 미국에 살아보진 않아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요 집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미리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프린트를 해놓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 부근에 병원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부근에 앞으로 뭐가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프린트 해갖고 다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 살면 뭐가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집 괜찮으니까 맨날 뭐 하래요? 사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나오면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날로 먹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과거보다는. 근데 그래도 많이 남긴 하죠. 그래도 요거 2가지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어요. 직매장과 뭐요? 하치장. 그래서 직매장은 뭐냐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사업장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싸놓기만 하는 데예요. 보관만 하는 장소. 그래서 요거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셔야 돼요. 돈 왔다 갔다 하면 뭐를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매장의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매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았으니까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세금을 내게 하려면 국가에서 요걸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업장으로.
근데 하치장은 뭐 하는 데냐면 물건을 쌓아만 놓는 데를 보관만 하는 곳을 하치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치장에서는 사고 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뭐 낼 필요 없어요? 세금 낼 필요 없겠죠. 그러면 사업장으로 인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뭐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니까.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임시사업장. 거기 임시사업장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임시사업장. 기존 사업장에 포함. 그리고 임시사업장 그러면 박람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임시사업장은 이제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박람회처럼 짧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박람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박람회에서도 물건 사고 팔아요. 그래서 저는 박람회라는 곳을 딱 2번 가봤어요. 하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박람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기 태어난 다음에 육아 박람회. 이렇게 이제 2군데 다녀봤는데 또 한 번 또 다녀봤구나. 제가 그때는 참석했었어요. 저 다니던 회사가 가구 회사였는데 가구 회사에서 이제 박람회 참석한 적이 있어서 거기 박람회장에 도우미로 가본 적 한 번 있어요. 근데 이거 알고 계십시오. 혹시 나중에 회사 취업했는데 박람회 나간대 가지 마세요. 가시면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면은요, 박람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말이 도움이지, 어쨌든 손님들 오시면 안내하고 하는 거잖아요. 짝다리도 못 찍고요, 앉아있지도 못하고요, 고전 자세로, 정확한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면 평소에 고전 자세로 우리가 솔직히 오래 있지 않잖아요. 막 3시간, 4시간씩 서 있는데 그것도 죽겠더라고요. 근데 왜 짝다리도 못 찍냐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회사 손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불량의 태도가, 그러면 보려고 생각했다가도 안 보는 경우들이 실제 많잖아요. 그래갖고 가면은 좀 고생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사고 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런 박람회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뭐 짧은 건 하루, 뭐 길어야 뭐 한두 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장을 낼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짧은 것 때문에.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는 건 거기에서 계속 할 생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사업장으로 인정을 하자니 뭔가 좀 안 맞아.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라고.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신 다음에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영수증에 주소 나오잖아요. 그 주소가 그 박람회장 주소가 아니고 그 회사가 있는 주소예요. 대부분 영수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소가 달라요. 나는 분명히 인천에 있는 박람회장에서 샀는데 막 주소가 막 경기도 안산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것 때문에 기존 사업장 걸로 해서 세금을 내라. 왜냐면 안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임시사업장은 기존 거에다 뭐 해라? 포함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밑에 거 보시면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말뜻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나오시면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총괄의 뜻이 뭐냐면 한 번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세금 냅시다. 그래서 주사업장 무슨 납부라 그래요? 총괄 납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284페이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ERP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취업하시면 이것 쓸 확률이 높아요. ERP 프로그램. 그래서 ERP 프로그램이 현재 많은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RP라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ERP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만든 목적은 이거예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원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둘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대부분 회사 정보라던가 이런 게 그 사람 개인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하다가 빼먹거나 아니면 회사 들어갔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도 갖고 있었냐면은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하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이 컴퓨터만 보면은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예요? ERP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 제가 담당했다가 그만뒀었는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취업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의 최대 단점이 중소기업은 대부분 직원수 있죠. 직원수가 맥스 값이 아니고 민 값이에요. 최소값.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ERP 프로그램을 쓰려면 ERP만 입력을 해줘야 될 사람들을 몇 명 더 뽑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냐면은 기존 직원들한테 너네들 일도 하면서 ERP에다가 입력도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왜냐면 그냥 내일만 해도 7시 아니면 8시에 퇴근을 해야 돼. 근데 이 ERP를 넣는 순간 10시, 11시 막 이때 퇴근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일한다 그래서 돈 더 줘요? 아니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더 일하면 더 준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사무직은 더 안 주죠. 왜 더 안 줘요? 주기 싫어서? 아니에요. 네. 연봉을 책정을 할 때 포괄임금 제도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게 전세 없어져야 되고, 근데 지금 전세 못 없앱니다. 지금 전세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영끌한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전세 제도를 현재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포괄임금 제도, 요것도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월급을 책정을 할 때 너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야근을 할 거야 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져 있는 월급 제도예요. 연봉 제도예요. 그래서 포괄임금 제도로 받으시면 안 줘도 돼요. 야근을 해도. 법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괄임금 제도는 그 직원분들보다는 회사에 좀 더 유리한 제도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10년 안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요 얘기도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없앨 건데 모르겠어요. 언제 없앨지.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2번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대통령이 2번 바뀌면. 근데 없어져야 될 제일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사무직이 요거거든요. 포괄임금 제도. 그러니까 야근을 해도 돈을 안 줘. 그래도 저 초반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제조회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사무실이잖아요. 저는 집에 가고 싶은데 일이 남았어. 근데 나는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아. 근데 생산직에 계시는 반장님들이 직원들 다 보내고 본인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화하면서 일명 노가리 까면서 천천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왜 그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언제 알았냐면 월급 계산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월급 계산하는데 생산직은 야근하면 뭐를 줘요? 야근 수당을 주네. 그때 알았죠. 네. 근데 그분들은 야근 수당이 안 들어가면은 월급 자체가 되게 어때요? 적어요. 거의 보면은 최저임금이에요. 대부분 다. 경력이 몇 년이든 거의 다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야근을 해갖고 그 부족한 걸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4, 50대 생산직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과거보다. 왜냐하면 52시간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60시간, 70시간 막 한 달에, 그 일주일에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52시간 넘으면 어때요? 월급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더 못 쓰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들어오는 월급이 많이 줄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52시간제 왜 만들었어요? 일자리도 있지만 젊은 분들 눈치 보느라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 뭐가 있는 삶이요? 저녁이 있는 삶. 그래갖고 한때 4년 전인가 저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 이제 졸업한 학생이 서울대 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나는 현재 구급 공무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싸웠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서울대든 어디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반대파. 뭐냐면, 야, 서울대 나와갖고 구급 공무원을 해? 원래 구급 공무원은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는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구급 공무원 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서울대 나와서 그 좋은 머리로 뭐를 하고 계세요? 구급 공무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냐? 저는 그쪽이에요. 왜냐면 구급 공무원이 원래 하는 일이 고등학생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었었으니까. 그걸로도 한번 대판 붙은 적이 있었죠. 이기고 지고는 없어요. 원래 그런 거는 소모성인 거니 한데, 근데 요즘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다 보니까 52시간을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겸사겸사로 해서 52시간제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52시간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투잡 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 일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배달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대리운전 하신다거나. 근데 내년부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내년부터 대리운전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국세청에 다 신고돼요. 100%.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회사에서 다른 일 못하게 막아놓은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못해요. 왜냐면 이거 내 이름으로 했다가 잘못 걸리면 회사에서 자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고 다른 거 못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실제 있으니까. 그럼 좀 문제가 되긴 될 건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 신고돼요. 대리운전도 100% 신고되고, 그 다음에 배달도 배달 앱으로 잡잖아요. 그럼 그 배달 앱에서 이 사람 누구누구인지 다 해갖고 국세청에다 데이터 다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투잡, 쓰리잡 하셨던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못하거나 아니면 남의 이름으로 하는데, 남의 이름으로 또 하면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혜택을 못 받는데, 자기 이름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몰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해지긴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중소기업은 가면은 대부분 딱 필요한 인원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 잘 나와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근데 왜 한 부만 발행해주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한다고요? 한 군데에서. 그러면은 원래 사업장이 3개야. 그러면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3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사업장이 3개든 10개든 100개든 등록증은 몇 부만 줘요? 하나만 줘요. 왜냐면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뜻은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겠다? 한 군데에서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바코드 찍는 거. 바코드로 찍으면 모든 데이터가 한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편의점에서도 뭐 할 때마다 바코드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본사에서 뭐를 확인하냐면 요 시간대에 요게 잘 팔리네. 요 시간대에는 요런 게 잘 팔리네. 예, 그래서 요즘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늘어날 거라고 해요. 프로모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시간대별로 하는 것들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일명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요 시간대에 우리 편의점에는 몇 살인 사람이 많이 오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프로모션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론인데 내기에 들어오면 늦은 겁니다.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다 내기에 들어오면 이미 뭐 한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할 거면 잘 준비해서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나만 알아도 사업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 그러면 성공하기는 더 힘듭니다. 근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공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준비를 더 잘해야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 사업자 등록의 별표 3개만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교재가 책값을 아끼려고 그러시는지 몇 개 빼버렸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좀 적을게요. 4가지 있어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아니면 2장짜리 보셔도 돼요. 2장짜리에도 있어요.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잠깐 교재를 뒤로 좀 갈게요. 좀 많이 가야 되는데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냐면 왜 이렇게 안 넘어가? 교재 42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교재 423페이지 오시면 거기 세금계산서 있을 거예요. 423페이지에 뭐 있어요? 세금계산서. 근데 그 세금계산서 보시면 테두리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테두리가 진한 거. 그 테두리가 진한 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실무에서는 쓸모 없는데 시험에서는 이거 잘 물어봐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잘 나와요. 여기 지금 작성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처음 시작이 공급이에요. 그래서 공급 연월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공급 연월일 아니고 무슨 연월일이에요? 작성 연월일. 그리고 실무에서는 거기 테두리 진한 데 있잖아요. 그 테두리 진한 데를 무슨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285페이지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285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입니다.
해석 앞에 봐주시면은요, 우리 사업을 하려면 요게 있으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업 듣다 보면은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은요, 문 닫을 정도로 세금을 두드려 맞아요. 일명 불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고로 모든 불법은요, 안 걸리기만 하면 돼요. 그 대신 걸렸을 때에는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런 게 만약에 불법으로 하다 걸린 사람이나 합법으로 하다 걸린 사람이나 세금이 똑같아. 그러면 어떤 바보가 합법으로 하겠어요? 불법으로 하지. 맞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요? 세금 덜 내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법에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일명 불법을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나 TV나 이런 데에서 그 세금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TV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합법적인 불법. 그러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덜 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합법은 그 법에서 인정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방법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을 쓰면 내야 되는 세금은 이미 뭐 되어 있죠?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세금을 덜 냈다가 걸렸다. 이런 거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거 대부분 뭐냐면은요, 없는 비용 가짜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맨날 뭐 했냐면은 위에서 오다를 줘요. 무슨 오다 주냐면 택시비 300만 원. 그러면 1년 동안에 300만 원을 쪼개요. 몇 월 며칠 날 택시 얼마, 몇 월 며칠 날 택시 3만 원, 몇 월 며칠 날 택시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300만 원어치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왜 예전엔 가능했냐면, 과거에는 택시 타면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넣어도 국가에서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해갖고 비용으로 많이 처리했거든요.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 뭐를 덜 내요? 세금 덜 내죠. 이거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세무사가 혼자 한 거지 나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입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나중에 걸리면 돈 더 내야 돼.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괜찮다라고 하겠죠. 왜요? 안 걸리면 땡이니까. 근데 그러다 걸리면 이제 세금 더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건, 확실히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어요. 장근석 씨도 한번 걸렸었는데 걸려갖고 낸 세금이 9억인가 10억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은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 거야? 9억 내지 10억을 내려면 거의 100억 가까이 벌어야 되거든요. 못 벌어도. 근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게,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망한 그룹이 됐지만, 한때 그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거의 하루에 1억 번다라는 얘기로 TV에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잘 나가는 A급 아니면 특급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뭐 몇천억까지도 벌 수 있겠죠. 지금 뭐 방탄소년단은 거의 뭐 장난 아닐 테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 시작일로부터, 저는 개시일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서 사업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먼저 신청해요.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뭐 집에서 조그만하게 쇼핑몰부터 해서 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근데 최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 보시면 계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2일.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왜 내냐면은요, 얼마 전까지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며칠로 바뀌었어요? 2일로 바뀌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며칠로 바뀌었다고요? 2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요, 아무 세무서나 가능해요. 과거엔 안 됐어요. 과거에는 꼭 관할 세무서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인천이면은 인천 세무서, 서울이면 서울 세무서, 이런 식으로 관할 세무서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그래서 지금은 아무 세무서나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내 관할 세무서로 데이터를 넘겨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네, 어디든지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종은 인터넷으로도 신청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건 또 빨리빨리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는 세무서 안 가고 인터넷으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그래서 참고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금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한 거 있어요. 인터넷 신고. 일명 전자신고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금 관련돼서 전자신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중후반에 막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와갖고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었는지 막 이런 거 벤치마킹 해가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런 건 좀 빨리빨리 잘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 간혹가다 출제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고 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 보시면 정정사유라고 있어요. 우리 정정이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수정사유인데, 상호를 변경하는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상호 있죠. 그러면 상호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신청일 당일날 바꿔줘요. 우리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발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이버몰의 명칭, 이게 뭐냐면 네이버, 다음, 잡코리아, 이런 것들이 사이버몰의 명칭이고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뭐냐면 www.다음.net, www.naver.com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도메인 이름이라고 해요. 일명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이버가 네이버 아니에요. 회사 이름. 네이버는 사이트명이고 NHN 커뮤니케이션즈인가 그래요. 달라요, 이름이. 다음도 다음 아니에요. 다음 어쩌고 저쩌고가 또 붙어요, 뒤쪽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호처럼 도메인 이름을 쓰잖아요, 인터넷 이름을. 그래서 상호화 그거를 동급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틀인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3번, 4번이 나와요. 그 3번, 4번 관련돼서 설명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정정사유고요.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정정사유고요.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개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때, 이때는 그 폐업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장님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가 사장님이 잘못해서 그러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왜냐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대표자 관련돼서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법인의 대표자는 월급쟁이에요. 일명 월급 받아요, 회사에서. 근데 개인의 대표자는요, 회사 돈이 내 돈이에요. 달라요, 자체가. 그래서 개인 회사의 사장님은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예, 인정도 안 해요, 법에서. 어차피 네 돈이 회사 돈이잖아. 그럼 회사 돈을 갖다 쓰든 뭐 하든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돈 번 거에 대해서 뭐 낼 거니까요. 세금 낼 거니까. 그래서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 똑같으니까. 근데 개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소득세. 이 소득세는 인세예요. 인세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기존의 사장님은 혼자 살아. 근데 새로운 사장님은 가족이 5명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혼자 살았던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가족이 5명인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그래서 소득세는 참고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취업을 했는데 일명 동기라고 하죠. 나하고 같이 들어간 사람이 3명이 있어. 근데 월급이 똑같아. 근데 한 분은 혼자 살고 한 명은 가족이 3명이고 한 명은 가족이 7명이야. 그러면 7명인 사람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족이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혼자 살면은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돈을 덜 써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저 혼자 사는데도 돈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알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이 많은 사람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그래서 세금을 처음에 만들 때에 소득세는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족이 많네. 그러면 돈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세요? 조금만 내세요. 네. 가족이 적네. 그러면은 네, 세금을 조금 더 내세요. 왜냐하면 가족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네, 돈이 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마인드로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더 필요한 것도 맞으니까 똑같이 쓴다라고 봤을 때에 혼자인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써. 그러면 3명이면 얼마 써야 돼요? 300 써야 되잖아요. 같이 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봤을 때 똑같이 쓴다라고 본다면.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세금을 덜 거둘 수도 있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세금 낼 때쯤 되면 사장님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꿔요? 가족이 많은 사람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런 행동 해요, 안 해요? 해요. 100%.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생기면 그거 어떻게든 이용해요. 악용도 하고. 그래서 4년 전인가 여기 연안부두에서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잘한 건 아닙니다. 아줌마를 알바로 썼는데 이 아줌마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이틀 만에 잘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르더라도 구두로 자르면 안 돼요. 형식에 맞춰서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는 것도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법원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미 다른 데에서 알바하다가 그걸로 해갖고 돈을 번 거예요. 그냥 잘라서. 왜냐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일 못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1,000만 원인가? 이틀인가 3일이라고. 이제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근데 그 아줌마가 거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더 그랬대요. 왜냐면 그 아줌마는 나를 잘라주길 원하는 거죠. 왜냐면 너가 법을 안 지켜서 잘랐으니까 돈을 이만큼 내놔야 돼. 이게 이미 본인이 아니까. 그런 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실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난리 났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놈의 촉법소년. 그리고 지금 2건 터졌잖아요. 하나는 모텔에서 술 먹고 경찰한테도 막 욕했었던 애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쨌든 안 좋은 거 하나 터졌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걔네들도 잡고 봤더니 무슨 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촉법소년이 되면은 법에서 걸리더라도 되게 약하게 처분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거의 훈방 비슷하게 끝나버리거든요. 어리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부분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외국도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상속.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상속입니다.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받는 게 뭐예요? 증여예요. 근데 이거는 상속은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까지 상속받는 사람이 다 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아서 대표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낼 세금은 다 낼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는 그분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또 달라져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하면은 장난칠 거 아니에요. 세금 낼 때마다 증여해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것도 무슨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폐업 사유.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 회사가. 왜냐면 개인 회사는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떠니까요?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언젠가는 겪을 거니까 상속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쉴게요. 상속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내가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을 뭐 하는 경우가 있죠?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정상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이 10억인데 부채가 3억이야. 그러면 10억 받아서 3억 갚아도 얼마가 남죠? 7억이 남죠. 그러면 당연히 상속 받아야죠. 맞죠? 왜요? 남는 게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자산은 3억인데 부채가 얼마예요? 10억이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빨리 뭐를 하세요? 포기를 하시는데 상속 포기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할 때 자녀분들 것까지 같이 포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 10년 전인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애가 안지 6개월이 안 돼갖고 변호사들이 붙어서 해결을 해줬었는데 SBS로 알고 있어요. SBS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애한테 빚이 3억인가 5억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내려왔냐면은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셔갖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는데 작은 아빠가 죽었는데 빚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해서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얘만 상속 포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다가 요 초등학생한테 그 상속이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갖고 막 돈 내놔라 하는 거죠, 애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SBS에다가 SOS를 친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알아봐 달라. 그랬고 뉴스에 나와갖고 변호사들이 붙어서 해결을 해줬대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법에서 내가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하고 안 친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저기 가시면 돼요. 가까운 동사무소 있죠. 지금은 이제 행복복지센터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가셔서 우리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서류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서류 갖다 내면은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빚이 얼마 있는지 그거 다 알아봐줘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보시면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후에 국가에서 확인한 거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고. 근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이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몰라. 그냥 몰라. 그러면 이거 아세요? 한정상속. 이 한정상속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억 받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빚이 5억이야.
그러면 5억을 갚는 건 아니고요. 내가 3억 받았으니까 얼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3억만. 요거를 한정상속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좀 작성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한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면은 작성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작성해 갖고 제출을 하시면은 한정상속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좀 안전장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대부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이거 우연치 않게 뉴스에서 한번 본 적 있어갖고 그때 좀 알아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에 내가 받은 금액만큼만 돌려주면 되는 제도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게 가장 좋겠죠. 상속 받는 게. 네. 왜냐면 그러면 나한테 일명 나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도 부모님 얼마 갖고 계신지는 다 알아요. 네. 집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화물차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저기 땅 조금 있고 계산을 해봤는데 아마 땅 정도 남지 않을까. 뭐 안 남아도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뭐. 이거 아니면 다행이죠 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크진 않은데 조금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건 간혹 가다 나오고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필요적 기재사.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그 뒤에 거 조금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